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휴일 동안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면서 대선 전국은 단일화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저녁 후보들의 첫 법정 TV 토론도 진행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여야 관계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분노의 밤을 환희의 밤으로 장식하며 금이 환영한 쇼트트랙 대표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치킨 연금이 확실한지 치킨부터 시켜 먹겠다던 황대현 선수, 잠시 뒤 화상 연결해서 올림픽 뒷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과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양강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역동적 혁신성장 비전을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공부문 개혁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두 곳의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TBS 의뢰 조사에선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됐고 그 책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대의인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노바백스 백신 예약이 시작됐고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현지 시간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연합훈련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 악화를 이유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첫 법정 TV 토론 경제로 주제로 진행되는데 후보들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대선 후보 4명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대책 그리고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후보들 모두 현재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과 주 4일제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 개혁과 신성장 전략 등을 부각하면서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 토론에 공세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가 예상이 되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녹취를 꺼내서 대장동 의혹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옆집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한 맹공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권 단일화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단일화는 완전히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흑색 선전을 벌인 국민의힘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붙여서 국민들께 정책과 공약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선거 방해용의 전략으로 네거티브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안철수 후보의 완주와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단일화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아쉬움을 드러내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가장 큰 대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아직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단일화 철회를 계기로 윤석열 후보의 응집력이 커지고 안철수 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은 커질 거라고 말하면서 미묘한 신경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여야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요. 네, 맞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끝에 오늘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1시부터 수정안 마련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는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서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원가량, 국민의힘은 4조 3천억여 원의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 방침의 뜻은 모았지만 이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민주당이 땜질 처방을 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약속한 50조 원 지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지적하면서는 예산조차 득표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여야가 오늘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게 물어본 결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 주 전보다 3.3%포인트 늘어난 43.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3%포인트 낮아진 42.2%를 기록하며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서민 남녀 1,006명에게 물어본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6.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3.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앤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나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뒤 100만 명을 넘어서는데 2년이 걸렸는데 최근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보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5,362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9,000명 넘게 줄면서 나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배, 2주 전보다는 2.7배 늘었고 5주 전과 비교하면 24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게 지난 6일로 2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는 건 불과 보름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5,218명, 해외 유입이 14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의 56.8%인 5만 4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1명 늘어 408명인데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7,450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이 전날보다 2.9%포인트 오른 35.4%이고요. 수도권은 3.2%포인트 오른 33.6%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크게 늘었는데 오늘 0시 기준 46만 9천여 명으로 하루 새 18,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됐죠? 네, 현재 노바백스 접종을 원하는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일 2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는데 오늘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 이후로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에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1,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을 맞았더라도 부작용 등의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노바백스로 바꿔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40, 50대 기저질환자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의 치명률은 0.7% 정도고 오미크론은 0.18% 수준이라며 계절 독감의 치명률인 0.05에서 0.1%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지만 델타 때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50대 이하의 치명률은 0에 수렴하고 있고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 이하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한 차례 정도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치명률이 높은 델타보다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상황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밀려드는 재택치료 상담 전화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와 동네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 의료진들이 상담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의료상담센터에는 점심시간에도 의료상담 문의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받아야 할 정도로 상담 업무가 밀려들었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 상담센터는 양천구, 마포구 등 서울 시내 8개 자치구 재택치료 환자들의 의료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에서 600건의 의료 상담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상담 건수는 벌써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상담이 아닌 통화 건수까지 더하면 전체 7,000여 건에 달합니다. 병원 측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초기보다 인력을 충원했는데요. 의사 3명, 간호사 25명이 교대로 재택치료 환자들의 의료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의료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응급하게 이제 그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이제 119 구조 대원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는 바로 이제 응급 병상을 해서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입원해서 이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때. 방역당국은 상담센터 의료진들의 업무 분산을 위해 코로나19 의료 상담, 처방을 해주는 동네 병의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상담 참여 병원은 6,76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체계 개편을 시작한 지난 10일 1,856곳이던 동네 병의원이 5,000곳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46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20만 명에서 2배 넘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홀로 재택치료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확충해 대응 역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빠르게 불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을 100% 가동해도 모자를 파내 사람이 없어서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진단키트 생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작업에 들어간 겁니까? 네, 사실 이 공장은 점심시간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이 작업자들이 조를 나눠서 잠시 식사를 하러 가고 그 사이에도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식사라고 해봐야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어디 나가서 먹지를 못하고 이 구내에 있는 식당에 잠시 올라가서 끼니를 때우고 오는 정도입니다. 제 뒤에 있는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단키트를 조립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이 손이 빠른 사람들의 경우에 하루에 한 1,200개, 보통 한 1,000개씩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 소속된 직원들이 모두 한 700명 가량이라고 하는데 낮밤으로 12시간씩 맞교대를 해가면서 24시간 풀로 생산을 해야 하루에 200만 개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공장이 증산을 위해서 설비를 추가해 놓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계를 돌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기계까지 다 돌리게 되면 최대 하루 500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0만 개 정도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죠. 다음 달 개학을 하고 나면 최대 20만 명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업체는 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제품인 만큼 지난 마스크 대란 때처럼 군 병력과 같은 공공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임금도 다 지급할 예정이고 또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만큼 공장 생산을 위해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의 진단키트 생산 공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직전 상황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력 전투부대 4분의 3을 우크라이나에 겨냥해서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도 인근 주둔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미군 기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폴란드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에 있는 미군 임시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20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던 만큼 정해진 기한에 병력을 철수할지 그 여부가 침공 의도를 가늠하는 신호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그 섬을 넘은 셈이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빅토르 후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연합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이 서방의 군사적 활동이 늘고 이 돈바스 지역 상황이 악화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은 이 연합훈련이 언제 끝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예프까지 불과 거리가 90km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훈련 명목으로 이 벨라루스에 배치한 병력으로 키예프를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이 수도 키예프를 넘어서 주요 도시를 아마 같이 침공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오데사와 하르키프, 헤르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직전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여전히 푸틴 대통령이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양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양자 모두 수락했다고 밝혀서 막판에 외교적 타협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화약고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동부 지역인데요. 바로 이 동부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앞서 국경과 7km 떨어진 루칸스크주 마을에서 이 정부군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친러 반군이 포격 도발을 오히려 해서 20대 병사가 중상을 입었다면서 서로 정부군과 반군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양측의 이제 교전이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 도네츠크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뉴욕 타임스 등 외신 기자들이 이 취재를 위해서 탄 차량에도 박격포 수발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팍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프랑스 AFP 기자들이 이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함께 이 돈바스 지역을 취재하던 도중에 또 박격포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친러 반군은 또 정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돈바스 지역을 시찰하던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서로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군이 폴란드 등 동부 유럽의 주둔 병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나와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에 지금 미군 징파 병력이 임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저 아레나라고 써있는 건물이 바로 이 임시본부인데요. 일단 지금 군수 물자들을 잔뜩 비축한 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렇게 철제로 된 그 임시 가림막이 있는데 그 뒤에 이 전략 물자들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13만 명 이상, 이 미국 주장으로는 최대 19만 명의 러시아군이 결집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군인 20만 명이 있고, 이곳 폴란드에 미군이 9,200명이 있고요. 또 독일에 미군 34,300명, 발트삼국의 나토군 4,000명이 현재 배치돼서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미군 병력 증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 light of Russian force buildup near Ukraine, we appreciate Poland for hosting an additional
4,700 U.S. soldiers who are prepared to respond to a range of contingency. 네, YTN 취재진이 폴란드 미군의 허가를 받아서 이 제슈프 인근의 미군 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이제 시누크나 그리고 블랙호크 같은 이제 미국 자산들이 이제 한뜩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속속 폴란드로 도착하는 증원 병력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막사 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모습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의제를 설정해서 이 프랑스의 중재로 마련된 미러 정상회담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처럼 양측의 병력 증강이 계속 경쟁적으로 이어지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제슈프 야시온카 미국 공항 내에 있는 미군 임시기지 앞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연일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엔 대선 후보 간 첫 법정 TV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선거 전략과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 유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퍼포먼스 대결도 또 눈에 띕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렇게 어퍼컷을 선보였는데 이후에 유세 때마다 이렇게 또 어퍼컷 세레모니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에 지지 않고 또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발차기 퍼포먼스입니다. 부스터 슛으로 부르던데 이렇게 발차기를 한번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태권도 송판 격파 퍼포먼스까지 퍼포먼스 대결이 또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임태희 고문님, 먼저 어퍼컷 유세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도 저걸 보면서 저기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근데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성격이 호방한 성격이죠. 그래서 아마 과거에 그 히딩크 감독이 멋진 그 승부를 할 때마다 그 어퍼컷 그런 그 모션을 취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저걸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날 보면 그 뒤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 당황해하고 이게 보면 그 예기치 않았던 그 행동으로 이렇게 그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본인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주변에 있는 같은 선거 운동원도 당황할 정도라고 하신 거 보니까 본인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아주 멋진 또 세레머니 선보였습니다. 부스터 슛으로 부르더라고요. 이거 뭐 저 선대본에서 이름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후보가 미리 좀 계획을 좀 했던 건가요? 저도 엊그제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 때 그 송판 격파 세레모니를 할 때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것은 당시에 체육인 지지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태권도복을 입고 현재 우리의 가장 당면 극복 과제인 코로나를 격파하는 말 그대로 코로나 극복의 그 총사령관으로서 그런 의지를 표출한 그런 퍼포먼스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 그 윤석열 후보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제가 그 뭐라고 칭하는 것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께서 좀 마치 뭔가 좀 다 된 것처럼 약간 오만한 제스처를 취하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좀 너무 앞서간다 이런 또 말씀까지 던져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그 조정식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번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함께 가자. 그런 일종의 그 격려와 이제 본인의 그 각오를 담은 그런 그 퍼포먼스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는 시각일 겁니다. 양강 후보의 퍼포먼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단일화 결렬 선언
어제 이루어졌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안철수 후보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저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실무자들 간의 대화가 어떻든 있어 왔고 예. 또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아마 그 단일화를 제안을 했던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자들의 여망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 저도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이런 이 언행이 정말 오만하고 또 교만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어서 저는 본의 아니게 그 주변에 의해서 전 후보의 뜻도 상당히 왜곡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 후보 주변을 이렇게 알아보면 정말 단일화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의 단일화를 위한 여망을 우리가 절대로 정말 깨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계속 그 단일화 불씨를 살려나가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이 결렬 선언, 다자구도로 되는 이 구도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이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 제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진단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안철수 후보께서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 단일화는 사실 종료가 됐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인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정치 몰입의 짓을 했다. 이렇게 아주 분노의 말씀도 하시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좀 패륜적인 발언 등을 한 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마치 이 단일화 논의가 부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다 된 것처럼 좀 오만하게 행동한 부분들이 결국 그렇게 도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제가 지난 주말 쭉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장의 민심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 후보가 쭉 지지도 상승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때 보면은 단일화 논의 부상에 따른 좀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단일화에 대한 문항을 빼고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겸손하고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이후로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이렇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못마땅하고 발언이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약 한 1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정말 정치인이고 또 이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후보에게 아무리 상대를 하더라도 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정말 조롱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 예, 임태구 의원께서는 적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러브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우린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완주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전부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통합 정부와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갖고 계신 그런 새 정치에 대한 소신과 정치 교체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안 후보 같은 분들과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녹취가 있었는데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죠. 지금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계해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렇게 자꾸 지목해서 좀 그 무리한 공격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흑색선전으로 저희들은 그거를 당연히 보고 있었었는데 그 이번 이제 녹취록 등등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하고 도리어 아무런 이득도 취한 게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김만배 씨의 추가 녹취록을 보면은 거기도 내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내가 이 후보에게 돈을 줬겠어?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도리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결백함이 이제 그런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도리어 실제로 보면은 당시 이재명 후보는 그 화천대유 개발 과정에서 도리어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막 비난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의혹이 드러난 거다. 네. 재판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공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이 대장동 이슈는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아실 만큼 아시고 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거는 또 조사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 기다려보고 또 특검을 빨리 해서 제대로 그 내용을 밝히는 걸로 이 문제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아마 그 당시에 어쩌면은 그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3자가 보면 그건 굉장히 합리적 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잘못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분명히 뭔가 이 어떤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두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대본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중환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상승하였지만 전국 27.3%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은 오미크론의 우세화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로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표 관련입니다. 2월 3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만 416명으로 전주 대비 1.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주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유행이 본격화된 이후에 주간 단위의 발생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1월 3주에 비해서 2월 3주, 4주간에 14.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와 또 높은 3차 접종률로 위중증 확진자는 1.63배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1.25배가 증가해서 지난 델타 유행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의 중증화율 치명률은 델타 변이 유행이 진행되었던 11월, 12월에 비해 가장 최근에 분석한 1월 4주의 중증화율은 0.29% 그리고 치명률은 0.15%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이후에 델타형 또는 오미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사례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중증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연령 표준화 중증화율은 델타에 비해서 4분의 1, 치명률도 0.18%로 4분의 1로 낮았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 치명률이 낮아졌지만 60대는 중증화율이 4.2%, 치명률은 0.17%였으며 80대는 중증화율이 7.7% 그리고 치명률이 4.9%로 여전히 70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는 위중증률 그리고 치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또 조기에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하의 연령군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중증화율은 0.03 내지 0.08%로 매우 낮았으며 치명률은 0.03% 이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간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행의 급증 확산입니다. 2월 3주에 하루 확진자는 1.7배 증가한 8만 명대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주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위한 동네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속한 상담과 진료를 위한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응급실 코호트 격리 구역을 확충하고 119 이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확진자의 급증세입니다. 전주 대비 2배 정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접종 대상자가 아닌 11세 이하에서의 하루 평균 발생률의 증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6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건당국과 교육당국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3차 접종 종사자들의 3차 접종, 또 학부모님들의 접종을 권고드리며 환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들의 선제검사 결과 양성자가 2월 2주에 증가하였고 또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방대본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대선 전국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고문님, 예. 정영학 녹취록소 그 그분 논란 거기에 네.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추가 답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녹취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남시와 그 업자들이 결국은 그 함께 힘을 합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막대한 이 민간업자의 정말 이 부당한 이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원인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지금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금 후보가 저 사건을 몰랐다면 정말 무능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고, 저 사건을 알고도 저렇게 했다면 여러 가지 증거를 정말 거의 완전한 이런 그 이 증거의 어떤 이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하여튼 이 아주 굉장한 그 기술자로서 이 일을 처리해서 좀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저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는 전모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모가 드러날 그런 것이다 거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또 다른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대장동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 받은 자가 범인이에요. 그리고 그 전후 과정을 둘러싼 유착 의혹들에서 그 뒤를 봐준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백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 어제 이제 우상호 총괄본부장이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녹취록 내용에 보면은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다 죽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김만배 씨가 했던 그 이야기 언급한 녹취록에.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일반적 관계가 아니라 그 뭔가 대단히 깊은 관계이고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런 일련의 녹취록과 정황들을 보면 그러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 전에 녹취록에도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거면 다 죽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자신은 그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인이 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서로 뭔가 뒤를 봐주는 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내지는 대선이 끝나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서 대장동 사건에 정말 이 추악한 관계와 비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게 악의적인 부분 편집이다, 전문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하죠. 아마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규모의 천문학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언제고 이게 문제가 될 거다 하는 걸 알면서 문제가 됐을 때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작업을 소위 해놓은 걸로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챙겼길래 뭐 예를 들면 그냥 50억이라는 거를 그냥 턱턱 이렇게 그 입막음용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실제로 입막음용으로 됐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 기획한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철저하게 의지만 있으면 수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오늘 저녁 첫 법정 TV토론회가 있어서 이 TV토론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TV토론회 주제는 경제 분야, 이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실물 경제엔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이렇게 뭐 변수로 등장했던 단일화 이제 결렬로 이것도 좀 사라지고 또 동계올림픽도 폐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될 TV 토론에 좀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거가 이제 임박해 왔기 때문에 누가 대한민국 5년을 이끌 적임자인가 이에 대한 부분도 특히나 오늘 경제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4자 토론 1, 2차 때도 이재명 후보는 능력과 안정감을 갖춘 후보임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했고요. 또 오늘 토론에서도 무엇보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제대로 이제 알리고 국민께 이제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경제를 잘할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항상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진가가 발휘되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 후보가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평을 남기셨는데 윤석열 후보도 오늘 공개 일정 없이 토론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규모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경제에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 또 이 민간 부문이 정부의 역량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가급적이면 경제는 그 역량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그 사람들을 발목 잡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더 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경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혹은 무슨 뭐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이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정말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쓰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자기의 정책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뭐 첨언하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TV 토론에서 또 윤석열 후보께서 어떤 또 이제 모습을 보여주실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지난 4자 토론에서 보면 사실은 대부분 다 기승전 대장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죠.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하시고 정말 윤석열 후보가 갖고 계신 국가 경영과 통치에 대한 철학이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처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의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판단과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 부분이 제대로 좀 무관심하거나 좀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판단과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러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자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 철회한 지 하루 만에 첫 TV 토론이 열리는 겁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 주제가 경제이기 때문에 예. 그 단일화 이슈는 얘기 안 할 것이다 보십니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 거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마 그 동안에 그 이제 윤 후보도 뭐 워낙 그 본인의 주 전공은 뭐 검찰 또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 예. 또 비리를 이제 뿌리 뽑는 이런 데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동을 자꾸 문제 삼는 거는 예. 바로 경제 활동에 바로 그러한 부정비리 부패가 껴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또 서울민의 주택과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예.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저녁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마 윤 후보에게 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TV 토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 오늘 6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일단은 잠정 합의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여야가 잠정 합의한 거에 대해서 예.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 민생 현장이 대단히 절박하고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만나뵈니까 지금 부가세조차 제대로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빨리 국회가 더 이상 반기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대선 지나고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그 오늘 처리에 같이 응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앞서서 단독 의결한 부분에 문제 삼기도 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이게 소상공인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막 국민들도 많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2년 전 총선 때 이 코로나 지원금을 풀면서 상당한 표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추석도 이번 이 추경도 예. 아마 대선 전에 자금을 급히 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은 지적과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한시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 그 금액에 더 증액을 요구했지만 증액이 안 된다면 우선 최대한도 이번 빨리 추경을 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합의 처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토론 이야기 중에 제가 여쭙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갖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가족과 배우자 관련해서 과연 오늘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많거든요. 양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TV 토론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임태희 고문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토론의 주제는 경제 토론이고 정말 이제 경제에 대한 비전과 후보의 역량을 검증하는 토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네거티브나 또 배우자 문제로 또 그런 식으로 토론이 흐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도 좀 이제는 좀 짜증을 내실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시고 임태희 고문님도 마찬가지겠죠? 예, 지금 조정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과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봄을 앞두고 마치 한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한방눈까지 내렸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고 서해안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도 오늘 잠깐이지만 눈이 내렸는데 이제 다 그친 겁니까? 네, 서울은 눈이 그치고 찬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구름의 영향을 받는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이 눈도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눈의 양은 적었지만 기온이 낮아서 이면도로 곳곳에서는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곳곳에 눈 예보가 있지만 아직 중부와 전남 동부,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택 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충청, 강원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광주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올겨울 마지막 추위는 금요일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고 이후에는 점차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 후보의 유세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어퍼컷부터 발차기 퍼포먼스까지 등장하고 있죠. 지난 한 주 여론은 어떤 후보에 더 주목을 했을까요? 잠시 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여론의 추이 분석합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